자,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05명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1,577명, 해외 발생은 28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1,177명, 비수도권에서는 400명이 나오면서 수도권의 차지 비율 74.6%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이 줄어서 누적 332명, 그리고 사망자는 5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 모두 2,409명입니다. 자, 교수님, 추석 연휴인데요. 오늘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지표 중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뭐 지난주나 2주 전하고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가 긴 연휴에 돌입했기 때문에 연휴의 효과가 커서 기본적으로 검사 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지표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약 3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검사 건수가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좀 나쁜 것은 어제 안타깝게도 10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5분이나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망자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으니까 조금 방역당국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하나는 좀 좋은 지표가 2개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어제부로 다시 치명률이 역대 최저치라고 볼 수 있는 0.84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아마 조만간 0.8을 깨고 0.7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12일, 오늘부터 지난 12일 동안에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단 12일 중에 이틀 동안만 증가가 있고 12일 통째로 계속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중증 환자가 1명 줄면서 위중증 환자는 332명이거든요. 예. 이것도 조만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330명, 그러면서 300명대를 깰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좋은 지표라고 하면 치명률이 줄어드는 것하고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점. 다만 나쁜 지표라고 하면 여전히 확진세는 상당히 기세가 등등한 이런 상황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제 추석 연휴를 맞아서 굉장히 이동이 자유로웠으니까 이것이 이제 축적이 되어서 다음 그러니까 이번 주를 거치고 다음 주 정도의 수요일 날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수도권 비중이 보니까 74.6%인데요.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이동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뭐 그 과거에 이제 설이나 추석 때를 보면은 뭐 일단 시민들도 굉장히 자제를 많이 하고 방역 당국에서도 이 연휴간에 방역 대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연휴간에 확산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안 좋아진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전망해 보면 이번 추석 때도 서로 모두 다 조심을 하기 때문에 일부 뭐 그 늘어나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급격하게 유행의 국면을 뭐 이렇게 악화시킬 정도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지난 설이나 혹은 지난 추석과 비교했을 때 이동량이 좀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추석 연휴 직전에 수도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동량이 조금 이제 지방으로 이동량이 조금 늘어나면 수도권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지방으로 전파가 되는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휴 후에 방역 당국도 굉장히 예의주시할 것이고요.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백신 접종 현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의료기관 문을 닫아서 이제 백신 접종은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난주에 굉장히 대량의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어제도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5만 명 정도가 추가로 백신 접종을 해서요. 1차는 2만 명 정도, 그리고 접종 완료자는 2만 4천 명 정도가 접종을 해서 1차 접종 누적은 3,650만 5천 명으로 인구 대비 71.1%, 그리고 2차 접종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2,200만 명을 넘겨서 43.2%가 되었고요. 이번 연휴가 끝나고 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이렇게 탄력을 받는 데는 아마도 이 부분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접종도 잔여 백신으로 이제 맞을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직전에 굉장히 놀라운 이 증가량을 보였어요. 그 2차를 잔여 백신으로 접종하시는 분들이 이제 러쉬를 이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9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1차는 7만 건 정도였는데 2차는 그 5배인 35만 건 정도가 잔여 백신 접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잔여 백신으로 1차를 접종하시는 분보다 2차를 접종하시는 분들이 이제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잔여 백신을 2차로 접종하려고 하는 러시가 굉장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떤 문의요? 그러니까 1차 접종을 이렇게 했고 2차 접종이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 4주가 지났는데 혹은 5주가 지났는데 2차 백신, 잔여 백신 뜨는데 예약해서 맞아도 되느냐. 그러니까 맞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주만 지나면 무조건 접종이 가능하고 모더나 백신은 4주만 지나면 접종이 가능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4주만 지나면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1차 접종을 한 날짜에서부터 계산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잔여 백신이 뜨면은 연휴간이라도 좀 접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작에 좀 목소리를 더 높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코로나 특보에서. 네, 코로나 특보에서 어쨌든 간에 2차도 잔여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건의를 이제 몇 차례 드렸었는데 좀 더 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추석 연휴 전이라도 좀 그런 일들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아깝게 버려지는 잔여 백신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교수님, 다른 나라 보면 최종 접종률이 정체 국면을 맞이하면 그게 크게 오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실히 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는 백신 수용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이제 170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700년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제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천연두 백신이 나오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종교와 맞물리면서 어떤 논란이 되고 있냐 하면은 천연두는 신이 내린 징벌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통해서 천연두를 사람들이 물리치는 게 종교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서양에서부터 사실은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서양이라고 하는 기본 문화가 종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아주 뿌리 깊은, 문화적으로 뿌리 깊은 그런 백신 수용성이 이제 거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필수 접종이다. 그러면은 전 국민이 필수 접종을 다 하시잖아요. 대부분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분들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는데 서양은 기본적으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 자체가 많아요, 이게.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음모론하고 섞이면서 이게 정폭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만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백신 수용성이 높으니까 백신 시작은 후발로 시작했지만 굉장히 이제 빨리 따라잡았고 서양은 시작은 빨리 했지만 백신 접종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만 그 이상의 벽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도 못 넘었거든요. 아마 65% 이상을 못 넘을 거예요, 미국은. 최종 접종률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제 저희들이 다룰 겁니다만은 이상 반응. 다시 말해서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어떤 사망이라든지 심각한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당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그런 정도의 후유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생겼을 때 이 치료를 받거나 하는 것을 당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우리의 접종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접종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서양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겪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일단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그 이상 사례는 한 가지 짚어보도록 하고 그 전에 부스터샷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부스터샷 추가 접종에 대해 반대하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교수님, 이 배경부터 일단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예, 우선 하나는 이겁니다. 이제 사실은 전문가들이 FDA에서 이제 자문위원이죠. 이분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거의 뭐 자문위원회에서는 부결 수준을 냈지만 그 이외에도 방청객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방청객들이라고 하면 이미 이스라엘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렇게 백신 접종을 먼저 한 국가들의 아마 전문가들도 방청 형태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위원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예. 부정적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부스터 샷을 했을 때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화이자 백신으로 부스터 샷을 할 것 같은데 위험과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직 알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위험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뭐냐면은 전 국민에게 부스터 샷을 하는 것은 하지 말자.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터 샷 대상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냐면 첫째는 너무 일찍 시작해서 고령자로서 면역이 충분히 낮아져서 돌파 감염의 위험이 있는 분. 두 번째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 접종을 했지만 돌파 감염이 되어서 위험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항암제를 투여하고 있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면역성 질환 또는 면역이 낮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염이 될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는 이런 그룹들만 제한적으로 부스터 샷을 고려를 해야지 전 국민, 그러니까 해당 연령이라고 하면은 뭐 16세 이상이 되었든지 아니면 12세 이상이 되었든지 그 모든 연령층에 대해서 부스터 샷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위험 대비 이익이 너무 크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FDA의 자문위원회 권고는 부정적인 예. 것.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일단 결론은 났습니다. 다만 당국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정말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FDA 자문위원회가 보통 이런 결정을 내면은 그것이 전적으로 수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자문위의 결정대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화이자가 마케팅을 하고 로비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화이자의 마케팅이나 로비에 질질질 각국의 방역 당국이 끌려가면서 이 부스터샷에 대한 논의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보다는 약간 이제 화이자 의도대로 그냥 흘러간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 가장 대표적인 시험 대상이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인 거죠. 이스라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화이자가 3차 부스터샷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또 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화이자 3차 부스터샷을 해왔고 그 영향하에서 미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심지어 우리나라도 자칫 잘못하면 전 국민 부스터샷을 할 뻔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 FDA 전문가들이 16대 2로 압도적으로 부결을 했는데 그 내놓은 이유들이 설대호 교수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너무나 경종을 울릴 만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2회 접종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확실하고 예. 일단 두 번째는 그리고 부스터샷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는 자료가 부족하고 세 번째는 설대호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셨지만은 부스터샷을 했을 때 그 효용 대비 위험을 따져봤을 때 특히 10대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의 자료가 부족하고 네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데요. 더 많은 사람이 첫 번째 백신 접종하는 게 우선이지 백신 맞은 사람에게 부스터샷을 주는 게 지금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거든요. 예.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국 FDA 자문단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기준을 제시를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화이자나 혹은 부스터샷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내놓지 않으면 전 국민 부스터샷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특보 시청자들에게 알려드리면은 이 화이자가 또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말을 바꿨죠? 왜냐하면 화이자나 모더나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스터샷은 이런 거였습니다. 2번 맞은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우리는 메신저
RNA 백신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를 살짝 바꿔가지고 변이 바이러스에 맞춤한 백신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쉽게 만들 수 있다. 네, 쉽게 만들 수 예. 있으니까 부스터샷은 변이 바이러스에 맞춤한 부스터샷을 우리가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가 변이 바이러스 부스터샷을 따로 개발해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백신을 한 번 더 접종하는 걸 부스터샷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스터샷과 지금 말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지금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이것도 정말 그 제가 이 우리 보건의료 담당하는 기자를 하면서 생전 처음 본 일입니다. 보통 제약사는 아무리 자신의 약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언론을 상대로는 그리고 규제 당국을 상대로는 효과가 좋다라고 우기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회사 제품이니까. 우리 회사 제품이니까 우리 예. 회사 제품은 여전히 효과가 있다라고 우기기 마련인데 지금은 되게 어처구니 없게도 화이자나 모더나가 우리가 만든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더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더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 제가 이제 보건의료 담당 기자를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공개적으로 막 자료를 막 들이밀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는데 이게 저는 뭐 100% 그렇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네네. 이 백신 회사의 마케팅 전략 왜냐하면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입장에서는 작년에 엄청난 매출을 올렸잖아요. 작년과 올해 엄청난 매출을 올렸는데 이 엄청난 매출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후발주자의 승인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정부에서 노바백스 승인을 안 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안 해주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더나나 화이자의 로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입장에서는 다양한 백신의 옵션이 있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백신 승인을 이제 막아야 되는 게 그들이 하나의 조건이고요. 또 하나는 가능하면 부스터샷을 많이 맞아야죠. 이게 이제 화이자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 CEO는 부스터샷이 필요가 없다라고 얼마 전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이제 화이자,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또렷하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여전히 백신이 중증 환자나 사망을 막는데 또 입원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스터샷이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지금 CEO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특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 반응을 한번 놓고서 한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무엇이 더 맞는 것인지. 우리 이제 이 방송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굉장히 좋은 백신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초기에 잘못된 언론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화이자 백신은 굉장히 좋은 백신이다. 그런 되도 안 하는 백신들은 너희들이나 맞아라. 이런 댓글들 많이 올리시고 해서 저희들을 굉장히 나무라신 분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맞았습니다. 예, 그러는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화이자는 아예 백신이 나올 때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은 우리는 공공재 따위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백신을 통해서 충분한 이익, 그러니까 충분한 돈을 벌어들일 거라고 화이자 CEO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도 제값을 받을 거고 우리는 뭐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에 상관없이 가격도 우리가 책정할 거다. 이렇게 세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시죠? 가격도 중간에 한번 인상한 거 아실 거예요. 20% 정도 예, 인상했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백신이냐면은 만들어질 때부터 공공재라고 하는 기본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언론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최근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사업 최근에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철수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왜 철수하려고 했냐면은 언론이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공재라고 하는 철학으로 제품을 내놨기 때문에 이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이익이 거의 제로 상태였어요. 제로 상태였는데 오히려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이익은 안 나면서 문제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철수하는 게 낫겠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백신의 품질이 나빴다든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여전히 외국에서는 또 제3세계 국가나 저개발 국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잘못 짜여진 이 어떤 프레임.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화이자 백신은 좋은 백신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형편없는 백신이다. 이런 프레임에 놀아나가지고 완전히 세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굉장히 좋은 백신입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부작용 때문에 화이자 백신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화이자 백신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접종을 안 하실까 봐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신들에 대한 안전성이나 효과는 한 1, 2년 후에는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화이자 백신이 어떻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좋은 백신입니다. 정말 좋은 백신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까 공공재라고 하는 철학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백신이기 때문에 좋은 백신이라고 하신 점, 말씀드린다는 점.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좋은 백신을 맞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도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팬데믹 극복에 어떤 백신이 가장 많이 기여를 했냐 그러면은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가장 많이 기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계약 물량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선진국에서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보면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광범위하게 접종되고 있는 백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팬데믹 극복에 어느 백신이 제일 많이 기여를 했느냐를 놓고 따져봐도 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르게 평가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백신 전문가들은 여기 설대호 교수님 계시자마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잘못된 딱지가 붙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옵션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그런 딱지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의 다른 나라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부메랑을 맞을 것인데 지금 이제 부스터샷을 둘러싼 논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제약사가 진짜 팬데믹 극복을 위하고 있고 그리고 인류의 공공성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 부스터샷을 둘러싼 이 화이자 경영진과 아스트라제네카 경영진의 입장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스터샷 얘기는 화이자 제약사 말고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에서만 부스터샷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부스터샷 접종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FDA가 이렇게 권고 결정을 내렸기 일단은 때문에. 저도 참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그 미국의 방역 당국의 수장이 이제 파우치 소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파우치 소장만 계속해서 부스터샷이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파우치 소장 이야기보다 이번에 부스터샷에 반대를 한 이 FDA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한 FDA와 WHO의 규제 심사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이 이 랜셋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왜 지금 전 국민 부스터샷이 필요 없는가에 대한 또 오피니언을 냈는데 그 오피니언의 내용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파우치 소장이 계속해서 화이자 경영진과 뜻을 같이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 국민 부스터샷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도 뭐 파우치 소장이나 혹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 국민 부스터샷을 밀어붙일 동력이 굉장히 상실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또 우리나라 전문가들한테도 많은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교수님, 지금 미국이 접종률 2차까지 마친 비율이 한 대략 65% 정도 된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부스터샷이 만약에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은 앞으로 다가올 가을, 겨울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될까요? 어떤 식으로? 미국은 확실히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파우치 소장과 관련해서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현명한 짓과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는데 멍청한 짓이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결국은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을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동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우선은
FDA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처럼 제한된 부스터샷은 할 것 같습니다. 제한된 부스터샷.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고령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을 예.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면역 저하자인 경우에는 부스터샷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미국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 완료로부터 8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8개월 얘기하고 예. 있거든요. 8개월. 그러니까 미국이 백신 접종을 언제 시작했냐 하면은 12월 말 정도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12월 초나 12월 때 들어서 12월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개월이라고 하면은 이제 결정해야 될 단계에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를 했기 때문에 1, 2차가 3주 또는 4주밖에 안 되니까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은 이제 부스터 샷을 그 제한된 분들에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결국은 마스크를 잘 안 하면서 백신 접종을 안 하고 겨울이 오게 되면은 미국은 이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는 이미 화이자가 되었던 모더나가 되었던 2차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위중증 사망은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는 35에서 30% 정도는 여전히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이 계속 미국 사회에 있으면서 올겨울을 맞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제일 문제일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헌법의 가치나 민주 질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마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단행을 하지 않으면은 이번 겨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지나면서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어려운 구간이 올 겨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일에 이 겨울에 백신 접종을 높여서 이 구간을 무사히 지나간다고 하면 내년을 통해서 확실히 좋은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것 같은데 이번 겨울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제일 중요한 예. 그런 시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미래는 그렇게 점치고 계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상황을 좀 바꿔서 이거 한 가지 여쭤보죠. 일단 미국 FDA 자문단의 반대 이유는 저희 TBS 코로나 특보에서 늘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내용이.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입장은 부스터샷과 관련해서 한 번 접종을 계속 처음 신규로 유입하는 사람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두 번 맞은 사람을 계속 맞힐 필요 없다. 그리고 대상자는 기저질환자나 고령자로 한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대로 지금 이유가 반영이 됐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전개가 될 거로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상황이 예. 약간 다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전문가들에게도 경종을 울린 예.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질질질 끌려간 측면이 있었거든요. 별로 생각 없고 관성적으로. 그런데 외국에서 다 부스터샷 맞춘다니까 네. 우리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기존 입장이었었는데. 그 언론도 거기에 동조했겠죠. 네, 다른 동조했죠. 나라는 뭐 부스터샷 한다는데 왜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방역 당국의 자문을 하는 전문가들의 태도가 약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FDA의 이 입장을 보면서 FDA 전문가들의 입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부스터샷의 효과와 이익과 그리고 부스터샷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추가적으로 대비를 해서 평가를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데 대한 공감대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섣부르게 전 국민 부스터샷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는 이제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예.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요양시설이나 뭐 면역 저하자 같은 분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면역 저하자들 그리고 이제 고령의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부스터샷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스터샷을 하기 전에도 사실 우리는 또 운이 좋게도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다른 나라 상황을 다른 보고 나라 있었죠. 상황을 좀 예. 들여다볼 이제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상황. 왜냐하면 3차 부스터를 접종을 했는데도 확진자는 계속 왜 나오고 확진자가 있고. 계속 예.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실은 부스터샷이 유행 완화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결과를 또 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혹은 유럽에서 부스터샷을 우리보다 먼저 2-3달 정도 해본 나라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우리들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서 조치를 내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됐을까요? 방송에서 제가
당시에 정은경 청장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한다 그러면서 제가 정은경 청장을 굉장히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3일에 걸쳐서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요. 첫 번째가 12세부터 17세까지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거하고요. 두 번째가 임신부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세 번째가 다른 나라의 백신을 공유하는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가 올 4분기부터 부스터 샷을 하겠다고 하는 이 네 가지 국지간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방송에서 되게 질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다 적당하지가 않다. 오로지 우리는 그때는 용어가 정립이 안 돼 있었는데 위드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죠. 다른 얘기는 이거 지금 부차적인 거고 우리한테는 해당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단계적 일상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면서 제가 되게 정 청장을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잖아요. 12세, 17세 백신 접종은 정리가 됐잖아요. 임신부 백신 접종도 대충 정리가 되어 있고 다른 나라 백신 기부하는 거는 뭐 얘기 자체가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죠. 4분기 부스터샷 이것도 제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 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만 하더라도 국회 답변에서 하겠다 그랬거든요. 12, 17세도 접종할 거고 임신부 백신 접종도 할 거고 4분기에 부스터 샷도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들 방송에서 문제 있다 이거 뭔가 좀 정리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스터 샷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런 제한적인 부스터 샷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 또 부스터 샷을 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 이런 걸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늦게 결정해도 되는 국가이고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는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스터 샷을 좀 뒤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로 어느 정도 그 갭을 메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부스터 샷이나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을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